나는 오토바이 스로틀을 가볍게 밀어올리며 골목 사이로 진입했다. 낡은 오토바이 특유의 가래 낀 듯 거친 배기음이 오토바이만큼이나 낡은 동네의 새벽을 깨운다. 영업소에서 가져온 신문은 이제 거의 다 돌렸으니 이번 골목만 끝내면 오늘 중으로 좀 잘 수 있을 것이다. 슈퍼 아씨는 파란 대문 유씨 아저씨네, 권 집사님네, 부녀회장 성씨 아주머니네는 특별히 한 부 더, 그리고 아차, 하마터면 또 여기다가 오늘 신문 넣을 뻔했네. 나는 습관처럼 등 뒤를 뒤적이던 손을 멈추고 품을 더듬는다. 따로 챙겨온 어제자 조간신문이다. 비닐도 벗기지 않고 쟁여뒀던 것을 낡은 담장 너머로 던지자 마침내 아침 일과가 끝이 났다. 영업소에 도착하니 신문 사이에 광고지를 끼워 넣느라 손이 바쁜 사장님 곁에 언제나 그렇듯이 커피를 홀짝이는 노인이 내게 말을 건넸다. 오늘도 잘 돌리고 왔더나? 예, 어제자 걸로 잘 넣어뒀어요. 노인은 그제야 됐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마도 새벽부터 앉아있었을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그렇게 사라진다. 여기까지가 나의 아침 업무 루틴이다. 영업소 주변의 가구 130호에 신문을 돌리고 마지막 딱 한 집.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는 골목에 까만 대문집에는 어제자 신문을 넣어주는 것. 왜 그래야 하는진 나도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게 말을 붙이던 사시 할아버지의 요청사항이란 것뿐이다. 사시 할아버지는 그래 봬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짜배기 부자다. 신점 봐주는 일로 먹고 살길 30년을 해온 사람인 것이다. 교회까지 있는 동네에서 무당짓으로 저만큼 버틴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그의 점사는 타 지역에서도 무로무로 찾아올 만큼 영험하다나. 한 10년 전까지는 구판도 버리고 했다는데 얼마 전 원래 살던 까만 대문 집에서 나와 신축 빌라로 이사하고 나서는 점장 일도 아주 손에서 놔버렸다고 한다. 이제는 신발도 다 떨어지고 체력이 붙인다는 이유였다. 동네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아쉬워했고 특히나 우리 신문소의 사장님이 제일 아쉬워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영업소의 신문을 봐주었던 충성 고객인데 하필 이사하게 된 신축 빌라는 우리 영업소의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행여나 그쪽으로 신문을 넣게 해달라 했다간 옆 동네 신문 영업소와 대차게 싸워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사시 할아버지는 우리 신문소를 끊는 대신 오히려 새 가구 분량의 요금을 매달 치르며 특이한 요구를 해왔다. 자기가 새로 살게 된 빌라에는 신문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되니까 원래 살던 까만 대문 집에다가 계속 신문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당일 신문은 안 되고 어제자든 10년 전의 것이든 반드시 날짜가 지난 것으로 말이다. 이제는 사람도 살지 않는 집에다가 신문을 날라달라는 것은 무엇이며 굳이 날짜가 지난 것을 넣어달라는 것은 또 뭐하는 건지. 지금 도망치는 중이거든. 내가 따라잡히지 않게 잘 부탁하네. 이유를 묻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단지 저것뿐이었다. 나도 사장님도 꽤 당황했지만 돈은 돈이니까. 더구나 수십 년을 점쟁이로 살아온 사람이니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다. 남들은 입에 넣기 바쁜 쌀을 상에다가 뿌려가며 점친다는 그런 직종이 아닌가. 무엇보다 딱히 우리 영업소에만 그런 특이한 부탁을 한 건 아니었다. 부녀회장 집에는 소뼈를 사들고 가선 누가 묻거든 본인이 이사온 곳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단다.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동네에서 대장 노릇에 심취해 있던 부녀회장 성씨 아주머니는 동네 유지에 가까운 사시 할아버지의 부탁에 분연히 들고 일어섰다. 덕분에
동네 어른들은 물론 이제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애조차도 사시 할아버지 댁이 어디냐 하면 모래쇠를 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쫓아올 것 같으면 고작 그런 식으로 숨길 수 있을 리가 없다. 사시 할아버지가 원래 살던 까만 대문집과 신축 빌라의 거리는 고작 100m도 안 되는 것이다. 구획이 나뉘었을 뿐 알아보려고 하면 모를 수 없는 거리였다. 하여튼 그의 이런 기행은 동네에 여러 소문을 낳았다. 예전에 부적을 잘못 써줘서 어느 댁 장손이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아들 놓게 하는 굿을 해달랬더니 대가 끊겼다더라. 사시 할아버지가 때마침 놓아버린 무당집과 엮여서 온갖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마구 나돌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살아온 양반이 누가 쫓아올까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사시 할아버지는 누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승호야, 가서 아침 먹자. 신문 사이사이에 광고지를 넣고 있던 사장님이 골무를 벗으며 말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그새 8시가 된 시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마 동네에서 가장 목이 좋은 언덕 위에 있는 백반집에서 맛없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해치우면 오전 일과는 끝. 이제야 출근하는 소리들이 집에서 들려오고 누구는 공사장, 누구는 회사로 떠나는 발걸음이 분주해 보인다. 골목이 좁은 이 동네로는 버스도 다니질 않아서 모두 짝이라도 한 듯이 아래의 정류장과 주차장을 향해 한 방향으로 걷는다. 백반집 앞 평상에 앉아 구경하고 있노라면 사는 게 다 뭔지 싶다. 응? 그때 문득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뭔가 검은 덩어리 같은 것이 까만 대문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었다. 기역자로 구부러진 집과 회색 담벼락 사이, 마당이라고 부르기엔 좀 좁은 빈 공간 사이에서 검은 개 같은 것이 발발 기고 있는 것이다. 털이 긴 듯 바닥에 쓸리고 있는데 바닥에서 뭔가를 찾듯이 쉴 새 없이 사사사사. 집 대문의 크기와 비교해보니 개는커녕 송아지만한 사이즈다. 뭔가 기이하고 불안한 풍경이었다. 내가 알기로 사실 할아버지는 원체 짐승을 무서워하는 까닭에 개는커녕 고양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더구나 어떻게든 길렀으면 새 집에 데리고 갈 것이지 이젠 살지도 않는 옛집에 버려둘 이유가 없다. 더욱이 할아버지가 이사한 것은 무려 4개월 전이다. 혹시 동네에 들개가 들었나 싶은 생각에 소방서나 관청에 연락해서 구제를 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검은 짐승이 일어섰다. 난 순간 납덩이를 삼킨 듯 뱃속이 가라앉는 느낌에 거칠게 기침을 했다. 내가 짐승인 줄 알았던 것은 길고 너풀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어깨는커녕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을 마구 풀어헤친. 그는 바닥을 더듬던 것을 멈추고는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 쭉 펼쳤다. 아마도 내가 새벽에 던져놓은 어제자 신문인 것 같았다. 거의 5분쯤. 한참이나 신문을 펼친 채로 가만히 있던 그는 곧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방금 먹은 아침을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둑이라고 생각하기엔 시간도 장소도 맞지 않았다. 대체 어느 빈집털이가 남들 다 분주한 아침에, 그것도 사람이 이사가서 세간살이 하나 없는 곳으로 찾아든단 말인가. 어느 도둑이 안방과 장롱이 아니라 흙바닥을 더듬냔 말이다. 나보다 식사가 늦은 사장님이 커피까지 한 잔 뽑아 마시며 백반집에서 나올 때까지 난 한순간도 떼지 않고 집을 바라봤지만 그 검은 사람은 결국 끝까지 다시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나는 어제 본 광경 탓에 마지막 골목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다른 모든 곳은 배달을 완료했으니 이제 까만 대문 집에 어제자 신문을 던져넣으면 바로 끝인데 도무지 손이 안 나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이유도 없이 깨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난 거의 10분이나 고민한 끝에 일을 완수했고 그러고도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영업소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지난 몇 개월간 그랬듯이 사시 할아버지가 낡은 소파에서 내게 말을 붙였다. 오늘도 잘 돌리고 왔더나? 아, 예. 짧게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이곤 일어나는 할아버지. 나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그가 문을 나서기 전에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혹시 손주나 아들 있으세요? 어? 그런 거 없다. 내 신령님이랑만 살았지 결혼도 못 했는데. 와, 이쁜 할망구 하나 소개시켜 주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원래 사시던 까만 대문 집에 누가 있어서요. 유들유들하게 내 말을 받던 사시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납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누가 있더나? 아니, 언제 봤노? 아침에 밥 먹으러 백반집에 갔을 때요. 그 외에 거기 언덕이 높아서 동네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근데 웬 머리 길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집에 있더라고요. 에이, 글러 삐네. 벌써 끝까지 왔더나? 이젠 뭔 속이겠네. 에휴. 속에 든 숨을 다 토해내듯이 크게 한숨을 내신 할아버진 크게 혀를 찼다. 한참 동안 신문소 입구 앞을 서성이던 그는 곧 지갑을 꺼내 안에 든 것을 몽땅 꺼내어 사장님께 내밀었다. 이번 달 신문값은 진작에 치른 후였기에 사장님이 놀라자 그는 아까보다도 훨씬 더 주름진 마치 젖은 걸레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 집에 신문 안 넣어도 돼요.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어. 이걸로 잠만 새옷 한 벌 해주시게. 남는 걸로는 밥이나 거하게 드시고. 내게 새 옷을 사입히라 그렇게 말한 할아버진 평소와 달리 팍 쪼그라든 어깨를 하고선 신문소를 나섰다.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장님이 몇 번이나 할아버지를 붙들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요청대로 신문은 끊어졌다. 늘 신경 쓰던 까만 대문을 그냥 지나치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신문소로 들어오자 보통 집보다 3배는 많이 돈을 내던 양반이 신문을 끊으니 사장님도 허탈한 듯한 얼굴이었다. 언제나 챙겨두던 전날의 신문은 테이블 한 귀퉁이에 놓인 채였다. 사시 할아버지의 부고가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쯤 뒤였다. 그것도 무슨 영문인지 할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사한 신축 빌라가 아니라 옛집인 까만 대문 집이었다고 한다. 근처에 새로 가게를 낸 탓에 그 집이 빈 곳인 걸 모르던 화장품 가게 주인이 개업덕을 돌린다고 찾아갔다가 그렇게 발견했다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기에 대문을 열어보니 온 집안을 다 덮도록 부적이 주변을 빼곡하게 메운 가운데 사시 할아버지가 툇머리에 허리가 꺾인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흙바닥에 정수리를 쳐박고 대문 쪽에 얼굴을 향해 누운 자세라 엉겁결에 시체와 눈이 마주친 가게 주인은 지금도 알아 누워있다고. 하기야 나이가 나이니 돌아가셔도 이상할 건 없어 보였다. 다만 기이한 것은 할아버지의 사망 시각이었다. 건너 듣기로는
이미 죽은 지 반년은 된 것 같았다나. 시신을 수습할 때 버적버적 소리가 날 정도로 시신이 메말라서 도저히 며칠 안으로 죽은 사람 같지 않더라는 것이다. 과연 신받아서 돈 벌던 사람이라 갈 때도 여간 이상하더라는 얘기가 도는 와중 오직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는 것이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속이던 것이 저승사자가 아닐까 하고. 이미 숨이 넘어간 양반이 주술을 부려서 제 죽음을 감추고는 저승사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도망친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내가 매일 던져넣던 어제자의 신문도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문간을 넘어든 저승사자가 오늘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을 쫓아오는 죽음이 길을 잃도록 말이다.